안녕하십니까. 설용석 TV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인데 아마 마지막 주가 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 지금 민감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지지율이 30%의 미창, 그러니까 30%에 가까이 접근했다. 정확히는 32%가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60% 이상, 63%까지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각 언론 매체들이 소위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은 약 4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대부분 갤럽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표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인 기업처럼 뉴스 토마토라든지 미디어 토마토라든지 이런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회사들까지도 여론조사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가 잘못됐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도는 김대중 정부,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다 초반의 지지율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파동이라고는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우병,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는 그 시점에서 미국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 환자들이 생겨서 엄청난 피해 양상을 MBC가 PD수첩인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 여론이 들끓으면서 취임 초기에 저항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명박 정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이미 이 문제가 부각돼가지고 출발하면서 정치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이명박 정부는 흔들리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때 21%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명박 정부도 나름대로 또 5년 정치를 잘 마무리 지었고, 그 뒤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섭니다마는 박근혜 정부도 결국은 이순실 사건이라고는 최순실 사건 때문에 결국은 탄핵의 대상이 됐고, 탄핵이 결정돼서 대통령직을 남겨놓은 채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촛불 정부죠. 광화문의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 선거에 정식 준비단도 없이 취임을 해서 5년 집권을 해갑니다. 그러나 그 지지율은 그런대로 초기부터 꾸준히 40%대를 넘어서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부로서 남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참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이 불과 24만 표 차로 승부가 결정됐어요. 0.73%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치 구도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미 정책, 한미 동맹 관계죠. 그 다음에 대중국 정책, 그 외에 여러 가지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국가 위상이나 국가의 방향이 그릇됐다고 판단되는 보수층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50대,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정부가 많은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밀리는 현상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소위 보수 진영들은 정부가 기울어졌다. 너무 지나치게 대북 정책에서 뭐 유연을 넘어서 너무 굴종적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데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취임식을 했으니까 불과 이제 2달 조금 남은 거죠. 넘은 거죠. 그런데 지금 지지율 가지고 전 미디어들이 바꿔 말하면 정권의 위기다. 이 정부의 위기다. 만일 30대 벽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 정부를 지지하는 표들이 그러니까 방향이 의식이 대부분 다 고정적으로 40%대를 넘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보수층까지도 마음을 바꿔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지난 정부가 정권 말기에는 권력의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라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지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정권이 흔들려요.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과 시들어가는 권력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희망을 가지고 나타나서 지지 기반이 웬만하면 40%, 50%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면 상당히 정치는 잘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이 잘못됐냐? 뭐 몇 가지 지적한다면 첫째는 인사정책에서 탕평이 무너졌다. 탕평이란 골고루 인사를 쓰는 거죠. 지역 안배, 뭐 학교 안배, 능력 안배, 전문성 안배, 여러 가지 안배가 있겠죠? 그러면 대학도 골고루 등용을 시켜야 되고, 지역도 골고루 등용을 시켜서, 이제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만사라고 공평하게 해야, 비로소 그때, 새 정부가 탕평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희망을 갖죠. 왜냐하면 정치란 것은 이 집단들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역적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가지고 자존심을 회복했듯이 경상도 정권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산업의 편중이 경상도 쪽으로 기울어졌듯이 반드시 지역에 기반을 둔 정권들은 그 지역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레이건이 당선되니까 캘리포니아 사단이 올라가고 부시가 당선되니까 텍사스 사단이 올라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사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끊어야 할 것들이 연고주의 아닙니까? 지역, 혈연, 학연 같은 거. 나 좁은 나라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쓰게 되면 갈등 구조가 심화돼요. 더군다나 분단 구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인사를 탕평하게 썼더라면, 골고루 썼더라면 정치적 이익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우리 지역 인재들도 등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능력 위주다. 학교도 생각할 필요 없고 지역도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집중적으로 쓰게 되면 능력이란 게 그 한계가 어디라고 그걸 검증할 근거가 없잖아요. 또 정치는 정치니까 전문가는 전문가가 있는 거고 다 어느 집단이든. 근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쉽게 말하면 불쾌한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나 어떤
후보가 국무총리라든지 나타나면 반드시 검증이란 거래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을 하게 된다 이거. 사전 검증이 있어요. 다 어떤 모든 매스컴이 그걸 동원해서 보도합니다. 그럼 그 보도에서 결함이 나타나요.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또는 뭐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불법 취득을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시켰다든지 또 학교를 불법한 행위로 입학시켰다든지 또 아빠 찬스 이런 찬스를 이용해서 권력에 또는 어떤 기회를 얻어냈다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착실하지 못한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검증이 안 됐다면 재검증을 해서라도 그걸 밝혀서 국민의 눈높이의 수준이 맞지 않으면 그 인사를 배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능력이 있다. 뭐 전 정권보다 좋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얕잡아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소위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용어를 가지고 어떤 참과 거짓을 가리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정권 초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더군다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고임금 그러니까 고물가가 고임금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고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서민의 삶이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금리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적 긴축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가 없죠. 이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장은 둔화되죠. 무역도 지금 현재 흑자를 보던 데가 적자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그건 상당히 위기예요, 우리가. 거기다 지금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다른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치적 극한기에 이 새 정부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져서 과감하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회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애매하게 지난 정권에만 대비해가지고 그 정권보다 낫지 않냐, 그 정권에서는 누구가 인사해 이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빗대어버리면 희망을 갖춘 국민은 그걸 좌절을 느낀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만 능력이 없는 사람, 정치에 희망을 못 주는 사람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다 그러냐. 정치는 통치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 마음을 아울러야 돼요. 물론 프레임이 있죠. 지지 세력이 따로 있는 거고 또 우리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 지지 세력들이. 또 어떤 세력들은 지지도가 낮아질수록 마치 그걸 기회의 찬스로 잡으려는 세력들이 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 조직들이 거기에 편성하면은 무서운 또 촛불혁명 같은 그런 세력을 형성해요. 바꿔 말하면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과거 후보 때 막 터놓고 상대방을 격화시키는 연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련된 언어도 정제된 대통령학을 공부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문화에 접근해서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미래 문화를 창출해 가는 데는 상당한 광범위한 영역의 학문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성도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 또 경험했던 거 그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결정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이 매일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합니다. 뭐 도어 스피치라나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차라리 2개월에 한 번 있는 정기적인 걸러진 그리고 노트를 놓고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생각하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이제 어떤 일정한 폐쇄된 장소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닙니다. 소위 광장대화예요. 광장대화. 과거 그리스의 광장정치처럼 광장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천배만배 확산해서 나가요. 그래서 세련된 언어, 세련된 정책, 검증된 통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손자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마음처럼 대통령 취임 이제 2개월 좀 넘었는데 그 지지율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 6개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청와대 개방해서 시민의 품에 안겨주고 용산 시대를 열어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그런 용단, 그거 대단히 잘한 거예요. 어차피 청와대라는 데는 갇혀있는 자리니까. 그 다음에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조직을 축소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저항했어요. 검찰도 저항했고 국민도 저항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 역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경찰 조직이 거대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총칼을 직접 들고 있는 조직은 군대하고 경찰밖에 없잖아요. 검찰보다 경찰은 더 위에 있어요.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지팡이는 의지자잖아요. 의지. 국민이 의지한다 이게. 그만큼 신뢰가 필요해요. 지팡이는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방향 따라서 움직이죠. 지팡이는 선악을 갈라요. 땅을 그어서 이 편인가 저 편인가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경찰은. 경찰은 불의를 쳐요. 나쁜 것을 지팡이로 두들겨 패서 뭐 여러 가지 사악한 것들을 처단해요. 그 판단력과 정말 국가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의 자세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직은 명령체계가 확실해야 되고, 마치 전쟁에 임하는 군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민중의 전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말로 첨단을 지켜내는 정예화된 인격이 풍성하고 판단력이 예민하며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찰을 치유하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과거 정부는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민정비서실을 폐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경찰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름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처음부터 용어가 껄끄럽더라고요. 경찰국이라는 말은 자유당 시대, 전두환 정권 시대까지 아마 행안부 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경찰청이 도지사 밑에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지금은 경찰도 숫자도 많아졌지만 권한이 많이 증대됐으니까 경찰도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었겠지만 뭔가 감독하고 관리하고 인사배정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상부기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경찰국이란 용어는 좀 진부한 용어야.
예를 들면 치안관리청이라든지 치안협력청이라든지 지원청이라든지 경찰지원청이라 이렇게 용어를 좀 흐부덕게 해서 새로운 시대의 감각에 맞게 그 청 이름을 좀 바꿀 일이지. 그걸 경찰국. 그거 뭐예요? 경찰국. 그 자유당 때 쓰던 용어예요. 그게 좀 껄끄럽더니 또 장관이 좀 그 용어 선택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제가 볼 때. 마치 이번에 총정들 40~50명이 아산 인재개발원에 경찰 인재 이재개발원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경찰국에 대한 내용을 토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석한 숫자가 140여 명. 뭐, 그거 보니까 무궁화를 많이 화환도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항명이나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했을 거로 추측을 해요, 저는. 근데 그걸 갖다 12.12 사태 같은 군사 항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경찰들의 자존심의 일상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 자체가 또 도를 넘어서는 안 돼요. 총을 든 조직 아닙니까? 그 잘못 비치면 국민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협의회인가요? 무슨 전국 대학 교수 6,300여 명이 경찰대학을 해체라. 경찰이 그런 항명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만일 경찰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민이 경찰을 믿고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얼마든지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가면서 국가의 비전을 내놓고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되지 않는 노련하지 못한 정치적 형태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웃을 사람이 있겠죠. 기뻐할 사람들이. 그러나 전체 국민은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 다 불안한 겁니다. 지금 시국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 임진왜란을 앞에 놓고 선조 23년인가요?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잖아요. 정사 황룡길이와 부사 김성일이를. 황룡길이는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이에요. 서로 파벌이 다르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가서 만났어요. 한 1년간 체류하면서. 그리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식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왕 앞에, 선조 앞에 와서 보고가 달라져 버려요. 황룡길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할 것 같다 이거야. 그 명석한 두뇌로 보나 예리한 눈치로 봐서.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 칙서 내용에도 있어요. 명나라를 같이 평정으로 가는데 한국이 조선이 동참해달라고. 근데 김성일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을 지그시 감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전쟁을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일본 정도 평정을 마무리 짓고 바다를 건너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보면 율곡 선생 같은 분의 10만 양병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이 파벌 정치의 폐단이에요.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당별 차이가 있을 뿐 국가의 건전한 미래는 보이잖아요. 자기 개인의 인기를 올리기 위한 질문, 대정부 질문이, 또는 자기 정당의 색깔을 국민 앞에 돋보이게 하는 비판적 용어, 이런 난무하는 그런 인격살인적 용어가 비일비재해요. 정말 이 국제적 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내놓은 사람이 크게 드물어요. 걱정됩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민이 좀 조급합니다.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드나들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중국은 역시 대륙나라예요. 이 우리 흔히 먹는 알사탕 있지 않습니까? 둥그런 사탕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한 사탕. 이 한국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깨물어 버려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륙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빨아먹습니다. 깨무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오랜 생각을 해, 사탕 하나 속에서. 우리는 금방 깨물어 버려요. 이 조급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을 빨리 해버려요. 시간을 좀 두고 볼 여유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내면의 세계의 청약성을 못 보고 외부에서 이런 얼굴 표현을 보고 왕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작태가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각 부장관들, 각 비서관들, 냉함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 앞에 직언을 해야 됩니다. 2005년 안전하게 가면서 국가의 미래, 국가의 비전을 선진국가 된 국민의 의식을 수준 높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이제 바로잡아서 역사관, 교육관 모두 고쳐야 돼요. 너무 기울어졌어요. 당당해야 됩니다. 주변 국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당당해야 되고. 저 지난번에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을 봤어요. 우리나라가 보라매라고는 KF-21 전투기, 그것도 4.5세대, 5세대에 줄하는 스텔스 기능까지를 겸비한 전투기를 개발해서 시험 비행하는데 성공했더라고요. 무려 21년이 걸렸대요. 구조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계 8번째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잠수함 만들지, K9 자주포 만들었지, 유도탄, 미사일이죠. 우리 첨단 미사일 현무만 해도 지금 5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다 만들었어요. SLBM인가요?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 그거 성공했어요. 극초 음속 미사일도 보유했습니다. 오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형 무기가 아니면 소련제 무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련 무기를 격파할 수 있는 무기는 한국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육군 육사단 방문했습니다. 백마고치. 거기서 한국 육군에 공급되고 있는 첨단 장비를 봤어요. 거기에 드론, 한 대에 1억씩 가는 드론이 25km 상공을 날아가서 북의 지역을 정탐하고 머리를 가진 장비들이 나와서 이제 과거에 고지전을 하고 암호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칼로 찔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병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첨단 장비 시스템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한국화되어 있다는 거 대단히 고무적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선진국에서 정말 여러 연구기관들이 제시했던 G2 시대 2080년경에 미국과 한국이 세계를 겨룰 것이다. 이번에 3 나노 기술에 의한 파운드리 회사지만 삼성이 반도체를 또 개발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이런 흥분된 일들을 좀 더 정치가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하고 제발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건 분명히 하고, 그래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당부하고 대통령 지지율에 우리 국민도 조급할 필요 없어요. 30%든 40%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대까지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세련된 대통령학을 연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